지구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륙이 흩어지기 전, 바다가 땅을 갈라놓기 전, 인간이 국경을 그리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푸른 행성의 표면을 지배했고, 그 위를 걷는 존재들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판게아.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모든 땅을 뜻합니다.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지질학적 현실입니다. 약 3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남미, 인도, 호주, 남극,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모두 한 덩어리였던 시절. 그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땅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걸어도 땅, 서쪽으로 걸어도 땅,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여전히 땅입니다. 바다는 멀리, 아득히 먼 곳에만 존재합니다. 세계의 가장자리 상상조차 닿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만요.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바다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대륙 위에서 공간의 의미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산맥이 있었고 사막이 있었고 숲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장벽이 아니라 풍경의 변화였을 뿐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통과해야 하는 관문도 넘어야 하는 국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으면 되었습니다.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를 보며 세계를 이해합니다. 육지는 파란색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들처럼 보입니다. 섬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최근의 발명입니다. 인간이 세계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전, 훨씬 오래전에는 땅이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바다는 예외였고 땅은 규칙이었습니다. 판게아에서 거리의 개념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리를 킬로미터나 마일로 측정하고 비행시간이나 운전시간으로 환산합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는 거리가 시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가, 계절이 몇 번 바뀌는가, 해가 몇 번 뜨고 지는가, 그것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함께 가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도시의 웅궁거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 나무칩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고 하늘은 수천 개의 별로 가득 찼습니다. 그 별들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빛 공해가 없었으니까요. 밤하늘은 거대한 이야기책이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의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분 단위로 일정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는 시간이 계절의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비가 오고 마르는 것, 추위가 오고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계는 그 자체의 속도로 움직였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은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 위에서 만약 인간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실제 판게아 시대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포유류는 작고 겁 많은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그 시절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최초의 문명이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시작되었다면요.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가진 사고방식, 세계관, 언어,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판게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땅, 하나의 세계, 경계 없는 지구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 이전의 지구가 가진 리듬과 안정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엿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걷는 사람입니다. 판게아의 붉은 흙을 밟으며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잠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깊이. 판게아의 하늘은 광활했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에서 기후는 극단적이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은 바다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여름에는 견딜 수 없이 뜨거웠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비는 드물었고 건조한 바람이 끝없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판탈라사 해양이 대륙의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습한 공기가 들어와 온화한 기후를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자랐고 강이 흘렀으며 생명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풍경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숲은 관목으로, 관목은 풀로, 풀은 다시 돌과 모래로 바뀌었습니다. 판게아의 중심부는 거대한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건조지대.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생명의 흔적이 거의 없는 땅. 낮에는 지표면이 끓을 듯 뜨거워졌고 밤에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바람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고 그 바람은 모래를 날려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생명은 있었습니다. 드물게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식물들,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곤충들. 그들은 극한의 환경에 적응했고 그 적응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판게아의 사막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인내의 땅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곳에 살았다면 계절이 생존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짧은 기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른 땅이 순식간에 초록으로 물들었고 꽃이 피었으며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짧은 풍요의 시기에 식량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고 다음 건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계절을 잃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중요했습니다. 판게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달력이었고 나침반이었으며 예언서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보고 계절을 예측했고 구름의 모양을 보고 비를 예상했으며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날씨를 판단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아니, 별 자체는 같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자리를 문화적 유산으로 또는 천문학적 좌표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 별자리는 이야기이자 지도였습니다. 특정한 별이 뜨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특정한 별이 지면 추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 별자리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대륙이 분리된 후 각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는 하나의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북쪽 끝에서 본 별과 남쪽 끝에서 본 별이 이어져 있었고, 그 연결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을 읽는 능력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구름은 비를 가져오고, 어떤 구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구름은 폭풍을 예고하고, 어떤 구름은 맑은 날씨를 알립니다. 판게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관찰했고, 그 관찰을 통해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은 계절에 따라 변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했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했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따뜻했고,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차갑습니다. 바람을 읽는 것은 세계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생명이었습니다. 판게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드물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 비가 땅에 스며드는 냄새, 비가 그친 후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기억되었고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규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따랐지만 가끔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어떤 해에는 비가 예상보다 늦게 왔고, 어떤 해에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어떤 여름은 견딜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예측하는 감각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하늘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구름이 위험한지, 어떤 바람이 변화를 알리는지, 어떤 소리가 폭풍을 예고하는지, 이런 지식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익혀지고 감각으로 체화되었습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달이 차면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돌아오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순환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위치시켰습니다. 판게아의 기후는 가혹했지만 그 가혹함 속에는 일종의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렸고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기후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갔고 차가운 공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따뜻함이 추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저 별은 언제 뜨고, 저 별이 뜨면 무엇이 일어나고, 저 별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교육이었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이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판게아의 하늘 아래에서 인간은 작았습니다. 거대한 대륙, 끝없는 지평선, 무한한 별들, 그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 속에서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별을 읽고, 같은 계절을 겪는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기초였습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무작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패턴과 변동 사이에 지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존중받았습니다.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 하늘을 관찰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계는 새로워졌습니다. 비가 온 후에 초록색 대지, 겨울이 지나고 돌아온 따뜻한 햇살, 가을에 서늘한 바람. 이 모든 변화는 반복되었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기다렸고 환영했으며 준비했습니다. 판게아의 기후는 인간을 단련시켰습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고 부주의한 자는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연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곳, 별을 볼 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곳, 땅을 밟고 있지만 땅에 속박되지 않은 곳, 그곳이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예외였고 이동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짐을 꾸렸고 해가 뜨면 걷기 시작했으며 해가 지면 새로운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동은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고 땔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항상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열매, 새로운 사냥감, 새로운 물줄기. 세계는 넓었고 그 넓음 속에는 풍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판게아에서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장도로도 표지판도 지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는 존재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알려진 길, 말로 전해지는 길,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길. 어느 방향으로 가면 물이 있고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느 길이 안전하고 어느 길이 위험한지 이 모든 것이 경로였습니다. 경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갔던 곳, 할머니가 들려준 전설 속의 장소, 지난 계절에 누군가 발견한 새로운 샘,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정신적 지도를 만들었고 그 지도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기억이 지도였습니다. 판게아를 걷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세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산맥 너머에 무엇이 있고 어느 강을 따라가면 어디로 이어지고 어느 별이 뜰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기억은 개인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단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잊어도 다른 사람이 기억했고, 그렇게 지식은 보존되었습니다. 이동하는 삶에서 계절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비가 오는 계절에는 저지대로, 건기에는 고지대로, 이런 이동 패턴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었고, 그 패턴을 따르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었습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것은 곧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동물들도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초식동물 무리가 풀을 찾아 대륙을 가로질렀고, 그들을 따라 포식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인간은 이 흐름 속에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알면 사냥할 기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모이는 곳을 알면 그곳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동물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경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경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 과일이 익는 곳, 뿌리를 캘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곳.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고, 그 경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동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만났습니다. 다른 집단, 다른 언어,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판게아는 넓었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물이 있는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런 곳에서 여러 집단이 만났습니다. 만남은 긴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은 불을 더 잘 다루었고, 어떤 집단은 돌을 더 잘 깎았으며, 어떤 집단은 약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만남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저 땅은 너희 것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물론 각 집단은 자신들이 자주 가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집단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때로는 함께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장소보다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들과의 연결이 정체성을 만들었고, 안전을 보장했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소는 변했지만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집이라는 개념도 달랐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모닥불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구조물은 임시적이었고 관계는 영속적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삶은 가벼움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고 모든 것은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돌칼, 나무창, 가죽 주머니, 불을 피울 도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소유가 적다는 것은 잃을 것이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덜 두려워했습니다. 도둑맞을 재산도, 지켜야 할 영토도, 쌓아야 할 재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길 위에서 구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언어는 이동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저기 물이 있다, 조심해라, 돌이 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어떤가, 저녁에는 여기서 쉬자. 이런 실용적인 의사소통이 언어의 기초였고 거기에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동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는 것은 지루할 수 있었지만 이야기가 있으면 달랐습니다. 이 바위에서 할아버지가 곰을 만났다. 저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아이를 낳았다. 저 강을 건너다가 누군가 익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풍경의 의미를 부여했고 길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협력은 필수였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을 할 때도, 길을 찾을 때도, 위험에 맞설 때도 함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그 도움은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누가 음식을 나눠놓는지, 누가 아픈 사람을 돌봤는지, 이런 기억이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삶에서 뿌리는 없었지만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박힌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경로 전체가 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넓게 뿌리 내린 존재였습니다. 대지 전체가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밤마다 새로운 하늘 아래 잠들었지만 그 하늘은 같았습니다. 별은 변하지 않았고 달은 여전히 차고 기울었으며 계절은 돌아왔습니다. 그 일관성이 안정감을 주었고 이동하는 삶을 지탱했습니다. 판게아를 걷는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국경도 법도 세금도 통치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의 발로 걸었습니다. 그 자유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평선 너머에는 항상 더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을, 세계는 넓고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그것이 이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판게아는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초대륙의 생태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태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거대했습니다. 중심부의 사막은 생명이 희박한 곳이었지만 완전히 죽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작은 포유류들이 굴에서 나와 먹이를 찾았고 파충류들은 돌 틈에 숨어 낮의 열기를 피했습니다. 가끔 내리는 비가 지표면을 적시면 씨앗들이 일제히 싹을 틔웠고 짧지만 강렬한 생명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깨어났고 몇 주 동안 번식하고 먹이를 모은 뒤 다시 휴면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막의 가장자리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전환지대였습니다. 건조함과 습함이 만나는 곳, 풀과 나무가 경쟁하는 곳. 이 지역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모여들었습니다.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었고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포식자가 너무 많으면 먹이가 줄어들고 그러면 포식자도 굶어 죽었습니다. 먹이가 너무 많으면 식물이 고갈되고 그러면 먹이, 동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순환은 수백만 년에 걸쳐 조율되었고 그 조율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인간은 이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냥했지만 동시에 사냥당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불을 피워 큰 포식자를 쫓아냈고 낮에는 무리를 지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종들과의 관계는 적대적이기보다 회피적이었습니다. 인간은 굳이 위험한 동물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피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위험한 포식자가 많다는 것을 알면 그 지역을 피해 다른 길로 갔습니다. 어떤 동물이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면 그 동물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생태계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초식 동물이 늘어났고, 그러면 다음 해에 포식자가 늘어났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는 모든 생명체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는 탄력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를 흡수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이 그 자리를 채웠고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멸종보다 변화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식물들도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작은 식물들이 자랐습니다. 푸른 대지를 덮었고 이끼는 바위를 감쌌으며 곰팡이는 죽은 생명체를 분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곤충이 먹고 곤충을 새가 먹고 새를 다른 포식자가 먹었습니다. 물의 순환도 중요했습니다. 강은 내륙 깊숙이까지 흘렀고 그 물은 생명의 동맥이었습니다. 강 주변에는 항상 생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무가 자랐고 동물들이 물을 마셨으며 인간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강이 마르면 생명도 사라졌고 비가 와서 강이 다시 흐르면 생명도 돌아왔습니다. 생태적 지혜는 경험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지, 어떤 동물이 위험하고 어떤 동물이 온순한지, 어떤 계절에 어떤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지식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버섯이 안전한지, 어느 뱀이 치명적인지, 어느 열매가 언제 익는지, 이런 정보는 생존의 열쇠였고,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숲을 베고 농지를 만들고 동물을 가축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에 동조했습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취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선택이라기보다 실용적 선택이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자신도 파괴되었으니까요. 판게아의 생태계는 인간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인간은 그 시스템의 작은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었기에 인간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과 싸우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생태계는 변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환은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순환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직했습니다. 동물들도 이 순환을 따랐습니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했고 곰은 겨울에 동면했으며 사슴은 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이 패턴을 관찰하고 기억했으며 그것을 자신의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판게아의 생태계는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부함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생명으로 가득했고 어떤 지역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풍부한 지역을 찾아 이동했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생태계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음식, 물, 도구를 만들 재료, 옷을 만들 가죽, 불을 피울 나무. 인간은 생태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존중했으며 아껴 사용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동조하는 삶은 느렸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은 자신의 속도로 움직였고 인간은 그 속도에 맞춰야 했습니다.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느림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축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구하면 되었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었습니다. 판게아의 생태계는 인간을 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생기기 전, 종이가 발명되기 전, 책이 쓰이기 전에 인간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돌에 새겨지지도 양피지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 속에, 노래 속에, 이야기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저장 장치였습니다. 컴퓨터나 도서관이 없던 시절, 인간의 뇌가 유일한 저장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야기를 사실보다 더 잘 기억했습니다. 건조한 정보는 쉽게 잊혔지만 감정이 담긴 이야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로 포장되었습니다. 어느 강이 위험한지 알려주는 대신 그 강에서 익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열매가 독이 있는지 설명하는 대신 그 열매를 먹고 죽은 사람의 비극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가 기억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 무게도 실렸습니다. 지도도 이야기였습니다. 판게아에는 그려진 지도가 없었지만 구전 지도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를 지나고 새 갈래로 갈라진 나무를 보고 동쪽으로 2번 잠을 자면 물이 나온다. 이런 식의 지시는 정확했고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험한 동물이 산다. 어느 계절에 홍수가 난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길을 잃는다. 이런 정보는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이야기로 보존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실수가 후손들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화처럼 보이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실용적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이야기는 지진을, 뱀의 이야기는 강을, 새의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었고 그 덕분에 복잡한 지식이 단순한 이야기로 압축되었습니다. 세대를 넘는 지식 전달은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정보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세부 사항이 바뀌고 강조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보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기억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리듬과 멜로디는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과 잘 맞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노래로 부르면 더 쉽게 기억되었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식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반복도 중요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줬고 아이들은 실증내지 않고 들었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언어는 이동하면서 변했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곳의 환경에 맞춰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식물, 새로운 동물, 새로운 지형을 설명할 말이 필요했고 그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언어를 쓰던 집단들도 조금씩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공유되었습니다. 물, 불, 음식, 위허, 위험. 이런 단어들은 비슷했고 몸짓과 표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들도 만나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된 상징도 있었습니다.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물은 생명을, 불은 따뜻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징은 문화를 넘어 공유되었고 그래서 소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징은 통했습니다. 이야기는 정체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창조 신화, 조상 이야기, 영웅 전설, 이것들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생기면 이야기도 변했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추가되고 새로운 사건이 포함되고 새로운 교훈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이었고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야 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승은 중요한 일이었고 존중받는 역할이었습니다. 말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얻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더 안전했습니다. 말로 협상하고 말로 동맹을 맺고 말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폭력보다 말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는 밤의 활동이었습니다. 낮에는 걷고 사냥하고 채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문화가 전승되는 시간이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고 불빛만이 춤췄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는 더 생생해졌습니다. 상상력이 펼쳐졌고 과거가 현재가 되었으며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판게아의 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모닥불, 수천 개의 목소리, 수천 개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인류의 기억을 만들었고 그 기억이 문명의 씨앗이었습니다. 말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정착 이전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왕이 없었고 법정이 없었으며 경찰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산의 축적이 불가능했으며 강제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위계보다는 협력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존중받았고 경험 많은 사람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노인이 명령하지 않았고 젊은이가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논의하고 설득하고 합의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개념도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 지도자는 안내자에 가까웠습니다. 길을 얻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판단이 좋은 사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집단의 크기도 작았습니다. 대부분 수십 명에서 50명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익명성이 없었고 그래서 신뢰와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신뢰할 만한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관대한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면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화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유를 이해하려 했으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재자가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이나 공정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중간에 서서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그들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했고 설득했으며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이 집단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집단 자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행한데 굳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폭력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집단이 작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다친 사람을 돌봐야 했고 그 사람의 생산성을 잃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집단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피했습니다. 명예나 자존심도 중요했지만 생존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대신 명예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행동으로, 관대함으로, 유머로 공동체 간 교류는 빈번했습니다. 판게아를 이동하다 보면 다른 집단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친척이었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기회였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물건을 거래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혼인은 집단을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한 집단의 여성이 다른 집단으로 가거나 남성이 다른 집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집단이 친족 관계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문화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한 집단이 가진 기술, 이야기, 노래는 다른 집단에게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돌 가공 기술, 새로운 약초 지식, 새로운 사냥 방법, 이것들은 만남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래서 판게아 전역에서 비슷한 문화적 요소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이도 발전했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선호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고 특정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차이는 정체성의 원천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 사회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면 다음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둘째, 경로를 순환시켜야 했습니다. 같은 길을 매년 반복하되 정확히 같은 장소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이 회복할 시간을 가졌고 자원이 재생되었습니다. 셋째, 집단의 크기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커지면 자원이 부족했고 너무 작으면 위험했습니다.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집단이 분리되었고 때로는 합쳐졌습니다. 공동체 정체성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미국인이다 같은 고정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관계로 정의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 나는 저 사람들의 친척이다. 나는 그 집단과 동맹이다. 소속의 의미도 달랐습니다. 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옮길 수 있었고, 때로는 혼자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안정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집단은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보호, 협력, 소속감.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도 존중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었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판게아를 걷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유대가 있었지만 유연했고 안정적이었지만 고정되지 않았으며 함께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길 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느려서 감지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구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흐르고 지각판이 미끄러지고 압력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판게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땅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돌이 굴러 떨어지고 물이 출렁였으며 동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요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곧 잊었습니다.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었고 그 결과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만큼 가는 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은 넓어졌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균열은 성장했습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씩, 때로는 몇 밀리미터씩 한 세대의 생애 동안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땅과 손자가 보는 땅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 변화가 누적되었습니다. 익숙한 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건너갈 수 있었던 곳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은 해마다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몇 세대 후에는 우회해야 했습니다. 물이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균열에 고였고 그 물은 바다로부터 더 많은 물을 불러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다가 대륙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경로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북쪽으로 계속 걸으면 도착하던 곳이
이제는 물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을이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그것은 강이 되었고 결국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려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기억하는 이야기와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산 너머로 가면 큰 초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기억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세계는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물이 땅을 먹는가? 왜 익숙한 길이 사라지는가? 일부 집단은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물을 피해 돌아가는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낯선 땅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었고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단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매년 같은 길을 가려 했지만 매년 물이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건널 수 있었지만 다음 해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마침내 완전히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절에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작동했던 계절, 이동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집단은 고립되었습니다. 서서히 형성된 바다가 그들을 다른 집단과 분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것뿐이었지만 그 사이에 물이 있었고 물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고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첫 해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 해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억이 희미해졌고 결국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착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면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대신 계절의 변화를 한 곳에서 견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이동하며 살았던 인간이 이제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문화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집단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변형되었고 같은 언어가 서로 다른 방언으로 갈라졌으며 같은 전통이 서로 다른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여러 세계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연결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판게아는 천천히 거역할 수 없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위에서 인간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물이 장벽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된 분리가 마침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판게아는 이제 여러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 있었고 각 덩어리는 고립되었습니다. 해안선이 새로운 경계가 되었습니다. 땅은 여기까지이고 물은 저기부터였습니다. 이 경계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뗏목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절대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이동에서 정착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습니다. 더 이상 계절에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대신 한 지역 안에서 작은 이동만 가능했습니다. 여름에는 산으로, 겨울에는 계곡으로. 하지만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이동은 끝났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생식물과 동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면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자원을 늘려야 했습니다. 농업의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버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요구하는 것, 땅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변형하는 것, 인간이 자연의 일부에서 자연의 관리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물도 가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하는 대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들이기 쉬운 동물부터였습니다. 개, 양, 염소. 이들은 인간 곁에 머물렀고 인간은 그들을 보호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은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동하는 삶에서는 가벼운 도구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면 무거운 도구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절구, 토기, 배틀, 이런 도구들은 효율성을 높였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토기의 발명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요리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기는 정착 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깨지기 쉽고 무거워서 이동에는 부적합했지만 정착 생활에는 완벽했습니다. 건축도 발전했습니다.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보호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지역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광가의 농업을, 어떤 지역은 계단식 논을, 어떤 지역은 목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술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언어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집단과 만나지 않으니 언어를 공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 집단의 언어는 독립적으로 진화했고 몇 세대 만에 서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신화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기원 이야기를 가졌지만 각 지역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변형되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어떤 곳에서는 신의 분노로, 어떤 곳에서는 자연의 순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기억이 단절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다는 사실을 점차 잊었습니다. 바다 너머에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석도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동에 관한 이야기는 영웅의 여정으로, 고립에 관한 이야기는 선택받음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같은 기원을 가진 집단들이 이제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서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립은 창조성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각 지역은 독특한 예술, 음악, 건축,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양성이 인류의 새로운 특징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다양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도시가 생겼고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자가 발명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구전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왕국이 세워졌고 어떤 곳에서는 평등한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분리는 상실이기도 했지만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인류가 여러 문명으로 갈라지면서 각각은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길들이 인류의 풍요로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대륙들이 완전히 분리되고 언어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후에도 이상하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히브리의 노아 이야기, 인도의 마누 전설, 중국의 공과 우 이야기, 그리스의 드칼리온 신화, 대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모두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도 공통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눈나키,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들, 북유럽의 아시르 신족, 인도의 데바, 중국의 천신. 형태는 달랐지만 하늘이 신성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거인에 관한 신화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티탄, 북유럽의 요툰, 중국의 반고, 일본의 오니, 인간보다 훨씬 큰 존재들이 태초에 존재했다는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상상을 했을까요? 뱀의 상징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뱀이 지혜를 상징했고 어떤 곳에서는 악을 상징했으며 어떤 곳에서는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문화에서 뱀은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인도의 나가, 메소포타미아의 뱀신, 아즈텍의 깃털 달린 뱀, 중국의 용. 이런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단순한 우연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 현상은 어디서나 비슷하니까요. 홍수는 실제로 일어나고 하늘은 누구에게나 신비로우며 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유된 기억의 잔재. 대륙이 분리되기 전 인류가 아직 연결되어 있을 때 형성된 이야기들이 각 집단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었지만 핵심은 보존되었을 가능성. 홍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고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이야기로 남았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신화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늘 숭배는 보편적 경험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판게아 시대부터 인간은 하늘을 보며 시간을 읽었습니다. 별, 해, 달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였고 그래서 신성시 되었습니다. 이 전통이 분리 후에도 각 문화에 남았을 것입니다. 거인 신화는 어쩌면 멸종된 대형 동물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매머드, 거대한 나무늘보, 큰 곰, 인간보다 훨씬 큰 이 생명체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에 대한 기억이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인지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비슷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형이 존재한다는 융의 이론처럼요. 기억의 집단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집단의 기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야기, 노래, 의식을 통해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리 이후에도 남은 공통 감각이 있습니다. 두려움, 경이로움, 호기심, 사랑. 이런 기본적 감정은 모든 인간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언어 속에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 언어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언어들 사이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마소리는 많은 언어에서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 기원의 증거일까요? 고고학은 물질적 증거를 제공하지만 이야기는 말하지 못합니다. 돌도구, 토기, 건물은 남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속에 수만 년 전 판게아를 걷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형되고 왜곡되고 재해석되지만 무언가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은 판게아 시대에도 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가끔 아주 오래된 것을 기억합니다. 판게아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질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은유이기도 합니다. 한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경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라는 것, 분리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 인류는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이고 같은 행성에 살며 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나누는 경계들, 국경, 언어, 문화, 종교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분리와 경계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판게아도 결국 쪼개졌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여럿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리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륙들은 여전히 같은 행성 위에 있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며 같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분열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 문화 간 충돌, 이념 간 대립. 이것들이 영원하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였고 어쩌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상상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판게아를 상상할 때 우리는 경계 없는 세계를 상상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만나고 교류하는 인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벽을 쌓았는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판게아 시대에 보던 별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은 같습니다. 해와 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여전히 돌아오고 비는 여전히 내리며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연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DNA를 공유하고 같은 기본 욕구를 가지며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눈물은 같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과 슬픔은 같습니다. 기억 속에서 세계는 계속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였던 시절에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느끼는 것,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된 지구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대륙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 끝없이 펼쳐진 땅 위를 걷는 사람들, 국경도,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이 그저 걸어가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상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눈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 순간 판게아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대륙들은 다시 모이고 바다는 물러가고 길이 다시 이어집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걷습니다. 끝없는 땅 위를, 경계 없는 세계를, 하나로 이어진 지평선을 향해.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때 하나의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로, 기억되지 않는 과거로, 가능할지 모르는 미래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자는 동안 지구는 계속 움직입니다. 대륙들은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다시 모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억 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로 이어진 땅 위를 걸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야기로, 상상으로, 꿈으로. 오늘 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잊혀진 세계들을, 아직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들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과거로 여행할지 함께 기대해주세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판게아의 바람이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당신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누군가 당신과 같은 자리에 누워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대륙이 갈라진 후에도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끊어졌지만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조상들이 걸었던 길, 계절마다 반복했던 이동, 익숙했던 풍경, 이 모든 것이 이야기 속에 남았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문화 속에 살아있는 길, 신화 속에 보존된 길, 의례 속에 반복되는 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기억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무엇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실제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여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이상하게도 비슷한 상징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선형 문양은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에도,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도, 중국의 고대 유적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된 기원의 잔재일까요? 의례도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죽은 자를 동쪽으로 향하게 눕히는 관습,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는 의식, 불을 신성하게 여기는 전통,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 없이 여러 문화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같은 기억을 가진 것처럼요. 고대 유적들의 방향성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피라미드, 거석 건축물, 신전들이 별자리를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를 향했고, 영국의 스톤헨지는 하지를 가리켰으며, 마야의 신전들은 금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시대, 하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축 감각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리는 기술, 천문학적 지식을 건축에 반영하는 방식,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개념.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신화 구조가 닮아 있었습니다. 영웅의 여정, 괴물과의 싸움, 신으로부터 불을 훔치는 이야기, 지하 세계로의 여행. 이런 이야기 구조가 그리스에도, 인도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뼈대는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반복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개의 유사점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유사점이 발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잊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남아있는 것.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판게아 시대의 기억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문화 속에는 이동의 잔향이 살아있습니다. 순례, 여행, 탐험에 대한 갈망, 새로운 지평선을 향한 끌림, 낯선 곳에 가고 싶은 욕구. 이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 동안 이동하며 살았던 기억의 메아리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왔다는 감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착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향에 대해 말합니다. 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치 이동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요. 이민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떠나온 땅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 소속되지 못한다는 불안. 이 감정들은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때는 이민자였으니까요. 판게아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이니까요. 과거의 흔적은 조용히 현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왜 특정한 풍경에 끌리는지, 왜 특정한 이야기에 감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경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종의 기억 속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게아 시대부터 인간은 별을 보며 길을 찾았고 시간을 읽었으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관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별을 보면 무언가 깊은 것이 울립니다. 수평선에 대한 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보면 자유를 느낄까요? 왜 넓은 평야나 바다를 보면 마음이 열릴까요? 어쩌면 그것은 판게아의 기억, 끝없는 땅 위를 자유롭게 걸었던 시절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이는 것도 본능적입니다. 캠핑을 가서 불을 피우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고요히 불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학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반복된 행동의 잔재입니다. 길 위에서 느끼는 평화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걷고 있을 때, 특히 긴 거리를 걸을 때 느끼는 고요함과 만족감.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성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환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은 판게아 시대부터 있던 감정일 것입니다. 낯선 집단을 만났을 때의 양가 감정.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던 만남의 기억.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합니다. 데이터와 통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서사. 이것은 문자 이전 시대부터 이어진 인식 방식입니다. 밤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까요?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이야기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의 것을 변형하고 재해석하고 재조합합니다. 완전한 창조는 없고 오직 재창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의 재료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입니다. 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찾는지, 이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판게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책이 없던 시절, 기록이 없던 시절에도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집단의 모든 중요한 지식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존중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었고 많이 기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뭄이 언제였는지, 지난 혹독한 겨울이 어땠는지, 과거의 실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관찰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 패턴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했습니다. 말과 몸짓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복잡한 지식도 말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이 약효가 있는지, 어떤 동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전달되었습니다. 리듬과 반복이 기억을 도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리듬을 타는 문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래처럼, 시처럼 들리는 문장,
그러면 기억하기 쉬웠고 잊기 어려웠습니다. 붉은 잎은 독, 초록 줄기는 약처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표현, 지식이 아닌 지혜로서 전승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것이 지혜였습니다. 이 식물이 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언제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학습은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배웠습니다.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보고 따라하고 실수하고 고쳐지면서 배웠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유지된 관찰의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어떤 지식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달되었습니다. 이 별이 뜨면 사흘 후 비가 온다는 관찰이 세대를 거쳐도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작동했으니까요. 자연의 변화를 읽는 능력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구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 동물의 행동을 보고 계절을 예상하는 사람, 별을 보고 시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게 귀중했고 그래서 존중받았습니다. 지식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를 의미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했습니다. 지식을 독점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절마다 해마다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 속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용적인 알림 장치였습니다. 관습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현대적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책을 통해 배웁니다. 교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학생은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판게아에서는 모든 학습이 직접적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직접 해본 것을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은 곧 사용할 것을 배웠습니다. 시험도 없었지만 평가는 지속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웠는지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식용식물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가? 위험한 동물을 알아볼 수 있는가?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가? 생존이 곧 시험이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만 배우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독이 있는 열매를 먹었다면 다시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지식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어떻게 호흡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 침묵도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앉아 하늘을 보면 젊은이도 함께 앉아 보았습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배움은 일어났습니다. 고요한 지식의 계승자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공동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수호자였고 지혜 전달자였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문자 이전의 지식 전승 방식이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대륙이 분리되고 바다가 사이를 채우고 이동이 불가능해진 후 인간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였던 세계는 여러 세계로 쪼개졌고 각 세계는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경계가 되었을 때 사고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와 저기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물 이쪽은 우리의 세계이고 물 저쪽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계가 생겼고 그 경계는 단순히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판게아 시대에도 다른 집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분리 후에는 달랐습니다. 바다 너머의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립이 문화적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단과 교류가 없으니 각 집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찾았고 같은 욕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켰습니다. 기술은 환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 기술이 발달했고 더운 지역에서는 냉각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숲이 많은 곳에서는 목재 가공 기술이, 돌이 많은 곳에서는 석재 가공 기술이 정교해졌습니다. 바다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사고를 제한했습니다. 세계의 크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너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관이 축소되었고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화가 세계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이 각 지역에서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신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공통의 뿌리가 신화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잊혀지고 대신 신화적 연결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역사가 신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절이 창조성을 낳은 것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제약이 있으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곳의 해결책을 빌려올 수 없으니 스스로 발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창의성이 발휘되었습니다. 각 문명은 독특한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미적 감각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문명은 기하학적 패턴을, 어떤 문명은 사실적 묘사를, 어떤 문명은 추상적 형태를 선호했습니다. 음악도 달라졌습니다. 사용하는 음계, 선호하는 리듬, 악기의 종류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명이 음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지만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는 문화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회 구조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왕정이, 어떤 곳에서는 민주제가, 어떤 곳에서는 신정정치가 발전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했습니다.